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그 장애인 친구들이 보면은 대부분 아침에 늦게 깨요. 11시, 12시. 그 밤엔 또 늦게 자요. 심야 방송 다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하는 말로는 자기가 뭐 돈도 못 버는데 아침밥이라도 제가 안 먹어서 뭐 집에 식비를 아껴준다. 그거 다 뻥이었죠. 왜냐면 밤에 보니까 밤에 더 많이 먹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삶의 규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뭐 아침에 연락을 한다 그러면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사는 그런 그 어떤 삶의 이렇게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어려워지는 거.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정확하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사이클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부러 아침이면 막 6시에 꼭 깨려고 노력을 했고요. 밤에는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되게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도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정상화 이론하고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정상화 이론에 의하면은 장애인이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화 이론인데요. 정상화 이론에 의하면은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점심에 일을 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래도 아침에 다른 사람들처럼 일찍 일어나고요. 나름대로 낮엔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정상화 그 이론에 맞는 삶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실천을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검정고시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학이라고. 무학이 어떤 면에서 봐서는 되게 개성이 있고요. 남과는 좀 다른 좀 유별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무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초등학교 중졸보다 나는 더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장애인 캠프에 갔었습니다. 장애인 캠프에 갔었는데 나이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거기 봉사원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온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좀 낮춰보고요.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열심히 살라는지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뭐 사람답게 살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살거든요. 자기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훈계를 받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을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낮춰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대학생인데 우리는 아무 라이센스도 없고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니네는 참 무식하고 니네는 참 이렇게 천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갔다 와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만큼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내가 어떤 오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만큼의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줄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너희들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뒤늦게 34살에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 혼자서 한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94년도에 제가 94년 6월에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9월 달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던 김에 계속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95년도 6월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이미 제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세 개를 졸업을 아주 쭉 연달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검정고시 상관왕이라고 합니다. 왜 고시에서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다 통과한 사람을 이제 고시 상관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못 되더라도 검정고시 상관왕은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혼자 하는 얘기죠. 뭐 별뜻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검정고시를 제가 통해서 그래도 제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연속으로 해서 이제 합격이 된 게 저에게는 참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제가 통과를 하고 나서 이왕 배운 거, 이왕 공부한 거 끝까지 한번 더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능 제도가 있었는데요. 수능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요 학력고사랑 달리 수능은 이제 사고력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걸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뭐 암기력이라든지 그런 걸 그렇게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고 이해력 위주의 그런 공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해력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수능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공부를 하고요. 95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 제가 수능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좀 괜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6년에 36살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럼 뭐 하러 갔냐고 그랬어요. 36세 대학을 가서 뭐 하냐? 응? 제 주위에는 별로 좋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늘 이렇게 말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36세 대학교 오면 40에 졸업을 하는데 40에 졸업을 해가지고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까진 학력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특례 제도도 있고요. 장애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대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긴 했지만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가현동의 꼭대기에서 살아서요. 제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대학교는 신촌에 있고요. 저희 집은 부가현동에 있고요. 또 저는 그 당시엔 전동 휠체어도 없어서요.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수동 휠체어를 운전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막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도전을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도전을 했고요. 일단 성공은 했었으나 그 다음에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대학교를 갔다는 입학했다는 그런 거는 그래도 남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고졸보다는 대학교 중퇴가 낫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기회는 또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전동 휠체어가 생기게 되고요. 또 저희 그 삼촌께서 저 신촌 앞에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가연동의 그 꼭대기에서 살던 제가 신촌 앞에 가서 아주 넓은 곳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지금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 혼자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제가 기다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참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시상관왕이 돼서 드디어 대학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은 참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면에서 좀 힘들긴 했었지만은 제가 난생 처음 학교 생활을 해보고요. 넓은 캠퍼스를 다니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과연 있을까? 내가 학교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녔지만 이제 직장이라든지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나의 장애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고요. 사회적 여건이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나는 끝인가? 내가 뭐하러 대학까지 와가지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으면 또 너무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도 되고요.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방법이 오더라고요. 방법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글을 투고했던 잡지사에서 저보고 와서 일을 해보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차까지 제공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편집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이었고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생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잡지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지사에 입사를 해서 꿈 같은 이제 직장 생활을 40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40에 직장 생활을 접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40에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전국에 취재도 다니고요. 여러 장애인들도 만나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직장 생활이 너무나 꿈 같은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입니다. 저희 단체명이 참 길죠? 이렇게 단체명이 길게 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장애인들의 고민을 듣게 되고요. 그 고민은 바로 그 사람들의 고민이자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암담한 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잡지사에 입사한 게 2000년이었는데요. 2000년 당시에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진짜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살기는 어려웠지만요. 2000년 당시에도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장애인들도 다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ADL이 되는 장애인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힘들지만 하고 있었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진짜 양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혼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전동휠체어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활동보조도 없었고요. 또 이동권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또 우리들한테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부모님의 그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 없는, 그렇게 연로해지시면은 우리들은 갈 곳은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은 진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그래도 입남아 살아가는데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런 상황을 아무도 관심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2000년 12월에 중증장애인 9명이 모여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 어렵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장애인과 달리 더 힘들고 더 심각하다는 것. 그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저희 9명이 모였는데 진짜 다 중증장애인들이었어요. 저희들이 그 모인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저희 9명이 그때 당시 모여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9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진짜 어렵습니다. 당시에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시설에 들어가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집안에서만 살고 밥이나 먹고, 그리고 가족이나 봉사자가 도와주면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나와서도 힘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봉사자나 가족은 데려다 주곤 또 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물을 떠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물을 떠옵니까? 제 물도 못 마시는데.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진짜 셋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낫습니다. 한 친구는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친구는 경추장애라 손발을 꼼짝을 못하고, 그래도 손가락이라도 쓰는 내가 제일 낫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저보고 자기 신발 좀 신겨달라 그래서, 야, 니네들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까지 막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이 중증 장애인의 문제는 보통의 장애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심각함은 특별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삶,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강하게 느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왜?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절실한 문제고 이 절실함은 우리가 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9명은 2000년 12월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단체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조단체라는 겁니다. 가엾은 장애인들을 도와주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주자.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의한 단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왜? 이런 절실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조단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봉사단체나 이런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달리 어떤 절실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약칭으로 독립연대라고 합니다. 독립연대라고 그러지만 광복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장애인의 독립을 위해서, 장애인의 진짜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조단체로서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